네, 시사정담 3인 3세 이 3월 16일자입니다. 어제 좀 많은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선 날짜가 드디어 5월 9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한교안 권한대행이 드디어 입장을 밝혔죠.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또 여러 소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개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교안 권한대행이 장고 끝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두 자릿수에 있는 유일한 후보였는데 일단은 보수 진영이 난명사경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1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위는 아니더라도 그 2위 내지 3위를 이제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대표 주자로 계속 서 있었는데 뭐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뭐 황총리로서는 이렇게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으면 그 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없는 한은 사실 어려운 성부였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되지만은 어쨌든 황교안 총리에게 기대를 걸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출마 여부를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특히 기독교 쪽에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고 이렇게 뭐 하기도 했다 이러는데 불출마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전망을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쪽으로 되면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반면에 이제 기각이 되고 대선이 이제 12월 달에 치러지는 쪽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시기에 옷을 벗고 출마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상당히 또 완강하게 반발하는,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수용하고 어떤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거기에 불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해가지고 보수 진영 전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어려워지고 지지율 자체가 이제 더 하락하는, 보수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이 더 커지는 상태에서 본인으로서는 그런 부담을 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행을 뽑아야 되는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뭐 특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불출마 결심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는데 어쨌든 본인이 박근혜 정부의 2인자의 한계 뭐 이 부분과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출마하게 되면은 또 권한 대행의 직무 대행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했던 게 어쨌든 간에 탄핵 이후에 이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돼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수 진영의 3차 붕괴다. 1차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2차가 반기문 불출마, 3차가 한교안 불출마. 앞으로 보수 세력은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차에서 거의 다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반기문 총장 사태 이제 불출마나 황교안 대행의 어떤 불출마는 여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 이제 황 총리께서 이렇게 불출마한 직후에 이렇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황 총리 지지율이 상당히 분산됐습니다. 이게 같은 보수 진영 후보한테는 이렇게 홍준표 지사에게
뭐 그나마 34% 내지가 이렇게 간 걸로 보이지만 이게 야권 후보 안희정 후보라든가 또는 안철수 후보한테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기존의 지지층들이 이제 여야로 흩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어제는 한교안이 불출마 선언함에 따라서 그 지지 세력이 어느 후보한테 가느냐가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오늘 이 조사가 발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홍준표 지사한테 33% 제일 많이 갔죠. 그래서 홍 지사가 이후에 보수 세력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준표 지사 본인도 조금 이제 고무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이 쪽의 어떤 후보 중에서는 제일 이제 지지도가 높은 맞습니다. 그런 그게 됐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출마에 대한 어떤 그런 결심을 더 확고하게 굳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보수정 전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할 건가, 홍준표 지사가. 그 점은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홍준표 지사가 아시다시피 대단히 이제 좀 행보가 독특하고 또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홍 지사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분 성품으로 봐서는 절대 어떤 막판에 후보 단일화라든가 자기로의 후보 단일화면 모르겠지만은 안철수나 이런 쪽하고 단일화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올라가서 보수의 한쪽의 후보로 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이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 경선 룰이 지금 조금 수정됐지만 확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의외로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게 또 한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서 친박 성향의 후보가 탄생하느냐, 비박 성향의 후보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세력의 어떤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지금 현재 후보로 이제 대선을 출마 선언하신 분들을 보면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원효철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지지율들이 이렇게 유의미한 수준의 지지율에 오른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 희망자 1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했지만 실제 의미 있는 주자는 없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난맥인데, 이 속에서 이제 보수 진영을 아우를 수 있고 다시 이제 결집시킬 수 있는 유력한 구심을 형성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런 수준이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리더십이 강한 그리고 진중한 그런 어떤 새로운 유력 주자가 나서지 않는 한은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이 대선에는 스트롱맨이 필요하다고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본래 비박이죠. 예. 정치활동할 때나 도지사 선거할 때 특히 친박의 어떤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양박이다. 그래서 친박 강경파를 양아치 친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탄핵에서는 상당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본 입장 속에서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다 했지만 결정위원회 또 수용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 보수 세력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으로 본인이 좀 이게 형성했던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지금 여타 후보들하고는 지지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한 상태에서는
홍준표 지사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만 본다면 홍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뭐 제일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보수 진영 전체로 볼 경우에 이 반공 보수하고 시장 보수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합리적인 걸 생각을 하는 쪽들이 지금 이 바른정당으로 나왔지만은 거기는 거기대로 어떤 그런 그 뚜렷한 어떤 주자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그 자유한국당으로 남아 있는 분들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저 탄핵 정국에서 탄핵 그 속에서 어떤 이 반공 보수의 어떤 그 기댄 그런 그거였고 결국은 황교안 그 총리에게 그 대행에게 솔렸던 상당 한 15% 이상 그 내외의 어떤 그런 지지율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반공 보수의 어떤 그런 세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서 홍준표 지사가 상당 부분은 흡수할 수 있겠지만은 다만 그게 이제 그 보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 여전히 최근에는 뭐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김황식 전 총리한테 대한 관심을 갖는다. 뭐 그런 그게 나올 만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해하고 그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보면은 바른정당이 그 좀 전에 그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이 지난번에 한번 그랬었는데 정의당보다도 그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이 꼴찌가 그 됐었다 이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말씀하신 어떤 보수에서 좀 이렇게 이 온건 보수, 뭐 개혁 보수, 뭐 시장 보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대표하면서 아마 바른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에서 이 좀 떨어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수는 아까 이제 뭐 반공 보수라고 말씀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탄핵 반대 세력, 현 정부는 탄핵 반대 세력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기반이고 그것을 아닌 세력들은 다 무당청이나 민주당 아니면 국민당 이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옮겨가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그만큼 자기 파괴력을 못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보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이제 나를 중심으로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신뢰를 못 줬다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유승민 의원, 특히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자기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간에 지금 그 한국당의 경선도 이제 그 뭐 컷오프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작되고 있고 바른정당도 지금 정운찬 전 총리 입당이 좀 이게 무산되는 이런 상황이던데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양자 대결 식으로 가는데 아마 요것이 1차적으로 정리되는 그 3월 말 이후에 그때 뭔가 또 이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세력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에서 일부가 좀 그 탄핵이 그 결정되고 나면 이탈이 있지 않겠나 이 바른정당 쪽에서는 좀 기대를 했을 건데 아직 그런 흐름이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조금은 이제 반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바른정당이.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그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했다 바른정당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돌파하느냐. 그거에 이제 바른정당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그게 걸려 있는 게 아니냐,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그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 가지고 과연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이 발부받을 것이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 것이냐,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그 바른정당에서는 정말 이 뚫어야 될 과제인 배신자 프레임 이 부분이 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3월 말 그러면서 경선은 이렇게
마무리되면 한 4월 초 정도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 좀 전에 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에는 어떤 촛불 민심의 힘에 의해서 그 민주당으로 이렇게 상당히 기울었죠. 아까 말한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의 새 후보 이 문재인 후보, 안희정 지사 그리고 그 이재명 시장을 합하면은 64% 정도가 그 나오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본선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그 경선 토론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한테 세게 공격했다면서요.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있었던 이렇게 새정치 민주연합과 이제 국민의당이 분당되는 과정. 과정에서 이제 문 전 대표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보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는데 탈당하는 과정에서도 문 대표가 리더십이 제대로 있었다면 과연 그런 사태가 일어났겠느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 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본인은 또한 마지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그야말로 국가 통합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 전 대표로서는 뭐 이걸 제대로 이제 변명은 하기가 참 난감한 좀 아픈 지점을 공격받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그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탈당한 분들은 혁신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런 답변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해당되는 분들이 이 다 흥분했다 그러는데 좀 부적절했지 않나 봅니다. 근데 본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나간 사람들한테 명분이 있고 이 본인은 이제 그 통합의 리더십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끌어안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그분들이 본인이 이제 그 정치를 혁신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대상이 됐던 뭐 그 손학규, 안철수, 박지원, 김종인 모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던 거냐. 그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패권 정치의 다른 이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전선이 좀 확장되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세력에서도 그 문재인의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거부, 비호감이 좀 상당하죠. 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소위 그 비문 반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주당 내에도 이제 상당한 게 존재를 합니다만은 민주당 밖에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문 후보 쪽의 어떤 패권, 그 친문 쪽의 어떤 그런 그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뭐랄까요, 빙탄 불상용이랄까요, 서로 다시 섞일 수 없다는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쉽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연합뉴스 KBS 공동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접합도가 문재인 후보가 34.5%, 그 안희정 지사 33.3% 아주 박빙으로 나왔어요. 예, 국민 여론조사 부분인데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대등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안 지사 캠프 쪽에 박영선 이제 의원께서는 이렇게 뭐 이건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다. 뭐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근데 이걸 민주당 지지자로 그 국한해서 보면은 뭐 어떤 조사들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배 이상 앞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여기 이제 공개는 안 되는데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은 이제 문 대표가 58% 내외이고 안 지사 기수는 20% 내니까 그런 격차가 여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역선택 문제를 다시 또 제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선 룰 자체를 이 국민 경선으로 해놓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 국민조사에서 그 적합도나 이런 부분이
건조하게 나오면 이건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 그 참여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1차 선거인단 모집이 165만 예. 정도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 중이죠. 예, 진행됐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6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아마 230에서 50만 정도를 그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 2차 선거인단 모집에 그 민주당 지지자 아닌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예, 예. 상당히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일부 그 이 추론에 의하면은 그 문재인 그 대표가 이렇게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한 70만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나오는데 과연 그 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아마 이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시장이 1위는 어렵더라도 그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나뉘지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지금 그 일반적으로 보는 관측이나 또 당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1차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이제 250만 정도가 그 참여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투표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게 그 결집도가 어느 쪽이 더 세나 이 부분이 있을 거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에서 이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어쨌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영입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몸집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또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한 남은 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금 뭐 투표인단으로 참여한 사람,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누굴 찍을 거라는 걸 결정 안 한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 유동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그 새누리당이 그 백면에 붙여놨던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부분들이 그 대선에서도 이 좀 적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다른 분들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문재인 대세론이 확고하게 지금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소식으로 한국당, 국민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대표가 한국당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갖다가 그 발표를 해서 이거 상당히 현실화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이제 20일 열리는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이제 네. 당 대표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당론으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뭐 주성영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원내대표에서 이제 합의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일 것이고 결국 의원총회 결과에 따를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뭐 이대로 합의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뭐 비판의 목소리를 갖다 높이 냈어요. 이게. 예,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찬성하는 쪽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리 개헌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그 부정적인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면은 개헌을 고려한 반문연대를 갖다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 후에 강폭 행보로서 주창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 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김종인 뭐 그 전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떻게 또 모든 간에 유력한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을 제외하고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이제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큰둥하거나 내지는 부정적이다. 그 점하고 두 번째는 뭐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대로 이 180석 개헌을 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어떤 정국을 국정을 그걸 할 수 있는 큰 의석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려고 한다면 역시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는 문제가 과연 이게 이 전선을 넓히고 어떤 그런 결집력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게 또 대선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겠느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이른바 제3지대의 어떤 이 반문연대, 비민주당 연대, 이 부분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들 경선이 4월 초에 끝나고 등록일이 14, 15인가 뭐 그렇죠. 15, 16. 15, 16입니까? 그러면은 일주일 내지 길어야 열흘 정도 예. 여유가 있는데 보통 이전에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한 달 전에 그렇죠. 한 달 무렵에 이제 보통 극적으로 하시죠. 예, 하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이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 정말 후보끼리만의 어떤 연대랄까 이런 모습은 실제 이루어지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뭐 이런 부분도 예상되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3지대 후보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세력연합이라는 것은 민심이 결합을 하는 것인데 이게 민심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 나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다음 후보 간 단일화라도 이것이 쉽게 잘 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의 어떤 확률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뭔가 경쟁할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상당히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실적 강당이 좀 상당히 어렵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일찌감치 DJP 연대 같은 경우에는 JP가 일찌감치 이제 그렇죠.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자민련은 경선이라든가 뭐 내지는 후보 선정이 없이 바로 이제 갔던 거고 네. 이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당을 만들어 갖고 움직였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웠죠.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각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각 정당에서 지금 다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어쨌든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당도 경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직후에 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후보를 양보한다. 이런 것이 과연 그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이 되겠는가? 또 그게 이제 당을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그게 힘 있는 결합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 강력한 어떤 그런 이 당대당 연합에 의한 후보 단일화 이건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네,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검찰 소환 수사가 본격화 되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월 말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마 4월 초에 되면은 금방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가 드러나리라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